여러분, 살다 보면 유난히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웃고 있고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듭니다. 혹은 내가 베푼 호의가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언젠가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독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곤 합니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수많은 배신과 유배 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을 깊이 탐구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의 저술들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심지어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인간 이하인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앞에서는 간쓸게를 다 내어줄 듯하지만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는 교원 영색의 사람입니다. 셋째,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익 앞에서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늘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각한 것은 교통체증 때문이고 일이 잘못된 것은 동료가 협조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애써 도와준 일조차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은근슬쩍 여러분의 탓으로 돌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황이 안 좋았거니 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반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새 나조차도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되고 내 자존감마저 갉아먹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를 두고 사람의 됨됨이, 즉 그릇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특징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두고 허물은 남에게 미루고 공은 자신에게 돌린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행동하며 모든 문제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소인배는 저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고 남을 탓하는 데서 잘못을 찾는다. 이는 단순히 핑계를 대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작은 오해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해라고 사과합니다.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니야, 나도 예민하게 받아들였어라고 화답하며 관계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특징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과를 받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어. 네가 평소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 여러분의 사과를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몰아세우며 우위를 점하려 듭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여러분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사과했지? 라는 후회와 함께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자신을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린 수많은 정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어지러운 원인을 자신들의 부패와 무능에서 찾지 않고 오로지 개혁을 주장하는 정약용과 같은 인물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다사는 그들의 행태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못을 모르는 자와는 논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는 자와는 더 이상 깊은 이치를 논하지 말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얕은 자존심을 세우려 합니다. 이들은 매사에 투덜거립니다. 날씨가 나빠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사가 무능해서, 친구가 센스가 없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맑은 영혼까지 탁해집니다. 그들의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서 듣고 있는 사람의 에너지까지 순식간에 고갈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논리가 부족해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충고를 부어주어도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서 이긴다 한들 그들은 절대 승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앙심을 품고 뒤에서 더 큰 험담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수기치인, 즉 나를 먼저 닦고 남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남 탓을 하며 투덜거릴 때 감정적으로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며 건조하게 반응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파동에 내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손절의 첫 단계입니다. 물리적으로 당장 안 보고 살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는 이미 차단막을 쳐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 전에 허공에서 흩어지는 먼지라고 생각하십시오. 남 탓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사실 지옥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기에 발전이 없고 늘 피해 의식 속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옥에 함께 끌려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앞에서는 간쓸개를 다 내어줄 듯하지만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는 교원 영색의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가장 경계해야 할 인간상으로 꼽았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악한 사람은 피하기라도 쉽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선한 척, 위하는 척, 존경하는 척하는 사람은 그 독을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드물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지만 다사는 이를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처세로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친구를 사귈 때 유익함보다 아첨을 먼저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무언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친절한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말에 과도하게 맞장구치고 필요 이상의 칭찬을 쏟아냅니다. 너밖에 없다, 평생 함께하자,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소개받을 만한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급격하게 친해지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사고 선물을 보내며 마치 오래된 치기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그 정성에 감동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경에 처하거나 더 이상 그에게 줄 이익이 사라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살갑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교원 영색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한때 한양의 권력 중심에 있을 때 그토록 따르던 수많은 문화생과 관리들이 그가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자마자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 스승인 다산을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산은 그 차가운 배신의 계절을 견디며 깨달았습니다. 세상 인심은 험난하기가 산보다 더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물보다 더 어렵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그는 처절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에 능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귀신같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약자 앞에서는 거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식당이나 가게에 갔을 때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세상 없이 친절한 사람이 종업원에게는 반말을 하거나 까다롭게 구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본성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될 때 그는 똑같은 태도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볼 때 그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신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벗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원 영색하는 자들은 보는 눈이 없으면 금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친절은 일종의 미끼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시꾼은 낚싯대를 채갑니다. 이들의 목적은 여러분과의 우정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말의 무게를 봐야 합니다. 약속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 지키지도 못할 호언장담을 늘어놓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다산은 가벼운 승낙은 반드시 믿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내뱉은 말은 쉽게 주워 담지 못하는 법입니다. 둘째, 나에 대한 칭찬이 구체적인지 아니면 그저 환심을 사기 위한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조언자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셋째, 나의 비밀을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여러분 앞에서 쉽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의 험담을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절대 여러분의 깊은 속내나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귀는 벗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사한 무리와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간사해지고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함께 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멀어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싸우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 대하듯 담담하게 반응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지분을 줄여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익 앞에서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을 염치로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즉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의 도리를 지킬 것인가.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주저없이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이 입을 상처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이익을 탐하여 의리를 잇는 자는 친구가 아니다.
그런 자와는 길을 달리하라. 이들은 계산적입니다. 모든 관계를 손익계산서로 따집니다. 자신이 밥 한 번을 샀으면 상대방에게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뽑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매도하며 비난합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돈거래에서 이런 사람들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급하다고 사정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갚을 날짜가 되자 연락을 피하거나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친구끼리 그거 좀 늦게 준다고 이렇게 닥달이냐?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감사함 대신 뻔뻔함으로 일관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함께 고생해서 이룬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밤새워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상사 앞에서는 마치 혼자 다 한 것처럼 보고하고 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이 항의하면 네가 부족해서 내가 마무리한 것뿐이야 라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타인의 고통이나 억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탐과 놀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백성의 고열을 짜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들의 뻔뻔함을 통탄했습니다. 그는 탐욕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결국은 패가망신으로 이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재물 때문에 망하고 권세를 탐하는 자는 권세 때문에 망한다. 하지만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 그 주변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해를 봅니다. 이들은 마치 기생충처럼 숙주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숙주가 쓰러지면 또 다른 숙주를 찾아 떠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미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즉 공경하고 삼가는 태도를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관계는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작은 파도에도 무너집니다. 하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짓밟는 사람과는 단 1초도 함께할 가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단돈 100원도 못 참으면서 남에게 피해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작은 일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큰일 앞에서도 반드시 배신합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오직 의로운 사람만을 가려서 사기라고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의로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며 자신의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 그 한 번의 거절을 가지고 평생 원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진 아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너 변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말로 죄책감을 유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억울한 유배 생활 중에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고독 속에서도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나쁜 법과 어울리는 것보다 차라리 홀로 지내며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 군자의 시작이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은 손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잡초를 뽑아내는 제초 작업입니다. 잡초를 뽑아야 아름다운 꽃이 자랄 수 있듯이 해로운 사람을 내보내야 그 빈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인간 이하인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이들은 성찰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둘째,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꽂는 교원 영색의 사람. 이들은 진심이 없고 이용가치로만 사람을 봅니다. 셋째,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익 앞에 의리를 버리는 사람.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인 염치가 없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중요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미성숙한 영혼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지만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척박한 유배지 강진에서 버림받은 처지였지만 아무나 만나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배움을 갈구하는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결과 그 고통의 시간은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꽃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묻습니다. 향기로운 난초와 악취 나는 생선을 한 방에 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난초의 향기는 사라지고 비린내만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에너지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움도 관심입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히 멀어지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낭비하기에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다산의 말씀처럼 과감하게 끊어내고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손절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한 예의이자 나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끊어내는 것은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잠깐의 아픔을 견디면 반드시 새살이 돋아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나쁜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평온함이 깃듭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다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따뜻하고 진실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향기로운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말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 타인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단호히 경계선을 긋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는 지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해치려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와 인간관계를 위해 더 깊은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